범행 행위의 잔혹성과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영화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분자원반 뚜껑이 한 번만에 안 열려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시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이제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지금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꽉꽉 쌓았다는 건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그런 총리가 되고 말로는 협치, 소통, 통합은 하지만 그 속내는 오로지 내편, 내직령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다른 곳에서도 라마단 행사를 했다면 모두 검사 대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65세 이상 또 고위험층을 중심으로 해서 접종이 완료가 된다면 우선은 실외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소 많은 비가 오겠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된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범행이다. 정인이 사건 1심 재판이 열렸고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정인이 엄마를 자처하고 정인이 변호사를 자처하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취재기자들 리포트로 먼저 보시고 잠시 뒤에 재판 내용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의 양모에게 1심 법원은 반인륜적 범행이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인이가 숨진 지 7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 법원은 양모 장 씨에게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장 씨가 사망 당일 상습학대로 이미 몸 곳곳이 정상이 아니었던 정인이의 배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며 아이가 숨질 거란 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가치를 무참하게 짓밟은 장 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입양 뒤 반복적인 무관심과 냉대 속에 잔혹한 학대를 당해온 아이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거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양부 안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아내의 일상적인 폭행을 몰랐다고 주장한 건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내의 기분만 살피고 꺼져가는 아이의 생명엔 무신경했다며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라던 마지막 구조 신호마저 묵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양모 장 씨는 고개 숙인 채 울먹였고 양부 안 씨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첫째 딸을 생각해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전부터 법원 앞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시위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환호했고 양부에게 내려진 5년형이 너무 약하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양부 안 씨가 5년형밖에 받지 못했다는 게 정말 통안스럽고 너무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측은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재판부는 정인이의 처참한 몸 상태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학대의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인이가 숨진 당일 췌장이 잘리고 소장이 파열됐는데 실수로 떨어뜨려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눕혀놓고 수차례 밟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박기환 기자입니다. 양모장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한 학대와 살인 혐의는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정인이의 후두부와 갈비뼈, 왼쪽 견갑골이 부러진 이유가 생활하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골절 부위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다친 이유를 검토했습니다. 부검의 소견을 인용해 후두부는 긴 모양의 둔기로, 견갑골은 강목 등으로 맞은 것으로 봤습니다.
게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정인이는 극심한 고통에 손을 위로 올리지도 울지도 웃지도 못했을 텐데 병원조차 데려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13일, 당시 상황을 두고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오갔던 만큼 오랜 시간을 들여 장씨 측 주장을 검증했습니다. 우선 장기 상태로 보아 사망 당일 정인이의 췌장이 잘리고 소장과 장 간막이 파열된 거로 판단했습니다. 장씨 주장대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면 간이나 척추가 먼저 손상됐어야 한다는 의학 논문을 들어 췌장 절단 등은 떨어뜨린 게 아니라 아이가 누운 채로 배 부위에 2차례 이상 강한 힘이 가해져 생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50kg 이상의 사람이 배를 밟아야 나올 수 있는 손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요 장기가 있는 복부를 밟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범행 행위의 잔혹성과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영화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관해서 엄히 처벌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학대 당시 영상이나 자백 등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학대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요즘 향후 이어질 학대 관련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정인이를 폭행 끝에 숨지게 한 양부모의 카카오톡 메신저가 유죄 판결의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가 생후 7개월 됐을 때인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0월 아이가 숨진 당일까지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부부는 밥을 안 먹는 아이에게 진상, 종일 굶겨봐, 또 욕 나오고 패고 싶다 같은 상식에서 벗어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이가 숨진 당일에는 양모는 아이를 병원에 형식적으로나마 데려간다고 했고 이에 양부는 자기가 번거롭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엔 벌을 받을까 봐 걱정되고 무섭다며 이들 부부가 학대를 자각하고 있었던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네, 지난달엔 안타까운 안전사고도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열린 사전 점검에서 2살짜리 아이가 한쪽 눈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흔히 두꺼비집이라고 부르죠. 분전반의 덮개가 아이 쪽으로 갑자기 떨어지면서 벌어진 사고인데 시공사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8개월 된 A양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난 건 지난달 아파트 사전 점검 현장에서입니다. 울지마. 입주를 앞둔 집에서 어머니가 분전반을 열려고 하자 덮개가 아래쪽에 있던 A양 얼굴로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세대 분전반 뚜껑이 한 번만에 안 열려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시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안구 조직 일부가 사라지고 파열된 A양은 왼쪽 시력을 평생 회복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분전반 덮개는 통째로 떼어내야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시공됐습니다. 덮개 구조에 대한 설명이나 떨어질 위험성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전 점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나 분전반 덮개가 안 닫힌다는 지적도 예비 입주자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규정에 맞는 규격 제품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시공상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섣불리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책임을 피하던 시공사는 피해자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야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설치 보존자가 시공사라면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를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사고를 알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운이 닿지 않아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다쳤을 뿐이지 다음 아파트도 또 똑같이 짓는다면 이와 같은 애기 몇 명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논의를 거쳐 분전반 교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인천 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던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내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업주가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동복 차림에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A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은퇴 시도를 계속하셨는데 정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몇 번이고 찾아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4분 만에 신문을 마치고 나온 A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혐의는 모두 인정하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까 몇 번이고 찾아가겠다고 하셨는데 찾아가서 사과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까? 재판부는 심사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과 다투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틀 뒤에는 시신을 훼손해 CCTV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 인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내버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잔혹한 만큼 신상공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러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묻은 50대와 그의 아들을 비롯한 10대 3명 등 4명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원경찰청과 정선경찰서는 납치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56살 A씨와 그의 아들의 친구 2명 등 모두 4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는 A씨 등은 지난 10일 강원도 정선에서 식품 설비업을 하는 66살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B씨의 회사에 갔다가 차에 실려있던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강원도 정선군 동강 주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과거 동종업에 종사했으며 A씨는 식품 설비를 빌려준 뒤 받지 못한 대금 1억 5천만 원가량을 돌려받기 위해 B씨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전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공소장을 외부에 전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다음 날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을 통해 긴급 공지를 전달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조사를 전격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범죄 사실 전체가 당사자에게 송달되기도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상 이번 공소장 내용 공개를 명백한 불법 유출로 규정한 셈입니다. 박 장관은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이제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지금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차곡차곡 쌓아놨다는 건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박 장관은 공소장 내용이 어떤 경위를 통해 검찰 밖으로 나갔는지 밝혀낼 단서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공소장 형태와 다른 일종의 편집본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누군가 검찰 내부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내용을 옮긴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도 분주해졌습니다. 조남관 총장 대행은 관련 부서가 협업해서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사 비위 조사와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감찰 1, 3과, 내부 전산 장비 관리를 맡는 정보통신과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는 공소장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이유와 배경에서 전달했는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에 따라 바로 감찰이나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진상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소득세를 편법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니냐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세금을 90만 원만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무총리로 취임을 한 김부겸 신임 총리가 국민 통합을 임기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김 총리 앞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부동산 문제 등 민심 이반을 추스르고 또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그런 총리가 되고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의 첫 출근길 일성은 통합이었습니다. 취임식에서도 지난 30년 정치 인생의 목표는 국민 통합이었다며 이 목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성이 회복되어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총리와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일원으로서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김 총리를 중심으로 마지막 1년 결속력을 높여 단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총리 소임을 부여받은 만큼 산적한 과제는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와 민생 문제 해결, 경제 회복과 도약, 국민화합과 상생, 포용 세 가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로서의 첫 업무 역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안정적인 방역관리와 백신 수급으로 집단 면역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합니다.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된다면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해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과제를 마무리하되 특히 문 대통령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은 부동산 정책은 보완해야 합니다. 임기 말 정책 조율 과정에 당정청 간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원활한 중재자 역할도 요구됩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대구의 민주당 깃발을 꽂았던 김 총리가 이제 이념과 지역 갈등을 넘어선 국민 통합 행보를 제대로 보여줄지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이렇게 청문 정국은 일단락이 됐지만 갈등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에 항의하며 청와대로 몰려갔는데요. 민심의 회초리에도 정부 여당의 독선이 여전하다면서 강경투쟁을 선언하긴 했지만 민생만은 챙기겠다며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총리와 부적격 장관 2명까지 임명을 강행한 건 결국 민심을 무시한 청와대의 독선과 오만이라는 겁니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벌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국민을 속이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30명이 넘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눈치만 보는 여당을 대신해 직접 민심을 전하겠다며 대통령과의 면담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말로는 협치, 소통, 통합은 하지만 그 속내는 오로지 내 편, 내 진영,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중적 윗선 행태가 4년 내내 반복되고 있고 하지만 장외투쟁의 신호탄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독선에는 강하게 맞서면서도 시급한 민생이나 현안론이라면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포기한 입법부의 역할을 제1야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온전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장 다음 주부터 민생 투어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사실상 5월 국회는 일정 협의부터 공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비롯한 민생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지만 지도부 재편으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임명부터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야 새 지도부가 처음 맞닥뜨린 청문 정국이 갈등으로 마무리되면서 5월 국회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또 이번 청문 정국에선 당청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들도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신임 지도부에 유능한 정부 여당을 강조하며 당청 간 단합된 모습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당이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리와 장관 인사 청문 절차를 마무리한 후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마주한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 여당의 유능함을 주문했습니다. 이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면서 당청 간 원팀 정신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분열을 경계하며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당청 간 소통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송영길 대표는 당주도의 당청 관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문 대통령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려면 정책을 짜는데 당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 변화에 있어 당이 검토하고 있는 보유세와 대출 규제 완화 추진 과정에서 주도권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3월 9일 우리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 날 만난 만큼 민주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를 표했고 문 대통령도 지도부에 격려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자진 사퇴 형식이긴 했지만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문 대통령이 당 지도부의 요구에 응답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계속 청와대의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이런 당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서 이번에 한 명을 낙마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청와대와 민주당 앞에는 부동산과 백신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 중심의 정책 추진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 청와대와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이틀 연속 700명대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노인 주간 보호시설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고 전남 순천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시작된 불씨가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김천에 있는 노인 주간 보호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종사자 4명 등 모두 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이곳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모두 39명에 이릅니다. 앞서 이 시설에 다녀간 외부 노래 프로그램 강사가 확진된 뒤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추가 확산에 대비해 김천시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서 그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입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나이트클럽에서는 지난 11일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모두 39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발생 지역은 순천을 비롯해 여수와 광양, 곡성 등 전남 동부권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삼시 공무원은
3일간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그 외 공공기관 근무자도 최소 3일간 재택근무를 요청드립니다. 부산에서는 댄스 동호회와 어버이날 가족 모임을 매개로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댄스 동호회의 경우 회원 모집과 가입 상담 과정에 개별 접촉이 있었고 음료를 함께 마시는 등 마스크 착용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이슬람교의 라마단 종료 행사에 참여한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는데 참가자가 무려 800명이나 돼서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 외국인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지난 13일 경남 김해 가야 테마파크에서 열린 라마단 종료 기념 행사에서 10명이 넘는 우즈베키스탄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종교 행사에 함께 자리한 외국인은 800명 정도. 김해시는 추가 확산 우려에 지역 외국인 검사를 확대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라마단 행사를 했다면 모두 검사 대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앞서 지난 12일에는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우즈베크인이 확진되는 등 일가족 5명이 감염됐습니다. 일가족 감염 이후에도 김해시는 라마단 종료 행사를 허가했습니다. 행사를 막으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몰래 개최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습니다. 또 행사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식료품점 방문자 등 140명을 넘게 검사해 확진자를 찾았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라마단 행사를 하게 되면 방역상 통제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김해시에서는 오히려 이제 일반 그 주거 실수가 떨어진 가야 테마파크 주차장에 모임을 하게 하고. 라마단 종교 행사는 이곳 말고도 김해에서만 4곳에서 더 열려 추가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 방역당국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외국인들에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65세 미만 요양병원, 또 시설 입소자, 종사자 92만여 명이 대상인데 백신 물량 배송이 어제부터 이루어진 탓에 물량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또 준비가 덜 된 접종기관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접종에 들어갑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암동에 있는 요양병원. 백신이 실린 트럭이 들어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된 첫날, 이 병원에는 430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병원 측은 차례로 다음 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금일 들어온 백신은 금일 백신 냉장고에 좀 보관된 뒤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각 개인마다 1차 접종일이 상이하기 때문에 권고의 기준에 따라서 접종할 예정입니다. 2차 접종은 지난 2월 26일 이후 백신을 맞은 만 65살 미만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각 접종기관은 백신 도착일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9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질 예정인데 희귀 혈전증 부작용 우려로 접종이 중단되기 전 백신을 맞은 30살 미만 13만 5천여 명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1차 접종 후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나 혈전증 등 부작용이 있었다면 예외입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온 데다 직접 계약한 물량도 예정대로 공급돼 일단 수급에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확보한 백신은 이번 2차 접종과 60살부터 74살까지 어르신,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에 대한 1차 접종에 쓰일 예정입니다. 6월 말까지 1,300만 명 1차 접종을 위한 백신의 공급은 충분하며 이제는 확보한 백신을 접종하는 데 집중할 시간입니다. 당국은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 1차 때 이상 반응이 없었다면 2차 접종 시 발생 빈도는 줄어든다며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그리고 백신 2차 접종자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선 미국은 접종을 마치면 실내에서도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접종이 끝난 고령층 집단에 한해서 실외에서부터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한 추석쯤이 될 텐데 물론 변수도 많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권고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만 해당합니다. 파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처럼 2차례 맞아야 하는 백신이라면 2회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나야 합니다. 이런 접종 완료자가 전체 인구의 35%가 넘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에 나선 겁니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코로나19에 대한 방어력을 확인을 했고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중증도 또 전파력 등이 약한 점을 확인을 함으로써 1차 접종자가 7.2%, 2차 접종자는 1%대에 불과한 국내 상황에 적용하기엔 시기상조지만 계획대로 고령층 접종을 마치면 오는 9월쯤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물론 미국과 달리 실외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극히 제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추석 때 만약 그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 그 65세 이상 또 고위험층을 중심으로 해서 접종이 완료가 된다면 우선은 실외부터 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검증이 되면 여기에도 변수는 있습니다. 백신 회피력이 센 남아공 브라질 변이가 확산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면 방역 수칙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이런 변이가 아닌 영국 변이가 우세종인 상황에서 마스크 관련 지침을 완화한 만큼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새로운 변이가 출현함에 따라서 백신의 회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마스크를 벗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변이 유행 수준과 백신 접종률, 해외 동향 등을 토대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완화 시기를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오늘 날씨에 걸맞는 옷차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원 원주가 33.6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곳곳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달았습니다. 한여름 더위가 2달이나 일찍 찾아온 건데 정혜윤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열기가 축적된 가운데 쏟아진 강한 햇볕은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서울 공식 기온은 30.8도, 하루 만에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평년보다 8도나 높은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의 한여름 기온이었습니다. 맑은 날씨에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팬현상이 나타난 것이 이상 고온의 원인입니다.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났지만 동쪽 지역은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름 더위는 주말을 고비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며 뜨거워졌던 대지를 식혀주기 때문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소 많은 비가 오겠고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내려가며 예년의 늦봄 날씨로 되돌아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양구 안씨가 5년형밖에 받지 못했다는 게 통안스럽고 너무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양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을 당시 정인이는 겨우 생후 16개월이었습니다. 그 짧은 생에 맺힌 한이 풀릴까마는
오늘 1심에서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죠. 살인죄가 인정이 됐고 법원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과 또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법원 현장에서 피켓 속에도 있었습니다만 유족도 없고 변호사도 없기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엄마를 자처하고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상징성이 큰 아동 학대 사건인 만큼 공분이 크지만 재판 결과는 좀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검찰 구형보다 좀 내려서 나온 거죠? 검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 최고의 형벌인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사실 대한민국은 사형이라는 게 이제 모라토리움이 걸려서 사실 사형이라는 형벌을 선고한다 할지라도 집행될 가능성이 없고 지금까지 한 명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사실 정인이가 늑골이 이제 부러져서 사실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복강 내 출혈이 한 600ml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전체 그 몸 안에 있는 혈액량이 750ml 정도 된다면 거의 모든 그 복강 내 출혈로 피가 다 소실되는 상황이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이 그 장기가 끊어졌을 때 느낄 수 있는 충격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 아이가 그 죽음을 감당할 때 느꼈던 공포, 그 아픔을 생각하면 무기징역은 저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대한민국 안에는 무기징역이 할지라도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고 법원이 아무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여전히 가석방의 가능성이 남아져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항소심까지 좀 잘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을 듣는 것 자체가 참 괴로울 정도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은 과연 고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을 줄 알면서 했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법원에서는 일단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좀 법정 용어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처음에 아동학대치사 그러니까 학대를 하다가 그냥 죽일 의도 없이 그냥 죽었다 이러면 아동학대치사가 되는 것이고 아이를 죽일 마음이 있고 그 죽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으로 나갔으면 그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죽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그래도 하는 수 없지. 라는 그 개념, 죽여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야 그럼 죽어,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인데 아마 법원에서는 그런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니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마 그 부검의 그 재부검했을 때 의사 세 분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법원이 굉장히 정치하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 양모 씨가 168cm 정도 돼요. 그리고 아이는 86cm에 한 9kg 정도 되는 아이. 그리고 겨드랑이에서 아이를 떨어뜨리면 한 150cm 정도 되는 높이에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인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를 떨어뜨려 보니까 5번 전부 다 다리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뒤로 넘어져서 이 뒤에 있는 그 장기 췌장이 이제 끊어지려면 사실상 직각으로 그 뒤에 있는 부분이 그 넘어져야 되고 그러면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척추가 이렇게 부러져야지만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떨어뜨려서 양모가 그 아이에게 그 췌장이 손상되었다는 그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일축했으며 분명히 앞에 있는 이거 부검 이야기라 좀 죄송스러운데요. 앞에 멍이 없었습니다. 멍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체 일부 그러니까 수술을 했기 때문에 팔은 들 수 없었으니까 오히려 발로 그렇게 2번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 친딸이 혹시 뛰어내려서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 친딸의 무게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적어도 168cm 정도 되는 몸무게가 그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갔을 때 가능하다. 굉장히 법원이 상세하고 생생하게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버지, 양아버지죠? 정확히 양아버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 그 현장에서는 양아버지에 대한 형량이 낮은 것에 대해서 좀 목소리가 높았어요. 저도 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부분 솔직히 그냥 형법학자의 입장에서는 형량이 그 아동학대 정도 되면 5년이라는 형량은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데
법원에서도 그 판단은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3번이나 그런 어떤 그 학대 신고가 왔을 때 오로지 그 안 씨는 양 씨의 눈치만 봤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정인이를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정인이가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에 안 씨가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사실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검사는 최고형을 구형했어요. 사실 이게 경합 가중되면 5년 이하의 형이기 때문에 경합하면 2분의 1 가중하거든요. 그럼 7년 6개월이 나오는데 법원에서 검찰은 최고형을 구형했고 법원도 그에 상응하는 5년은 구형했는데 사실 대한민국 법정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안 씨가 한 행동에 비하면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할 듯.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정형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법정형이 낮다 높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아동 학대 치사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게 무기 또는 사실상 굉장히 좀 높은 형인데 이게 살인죄와 그다음에 아동 학대 치사가 사실상 법정형은 유사하더라도 관련 자료가 있는데 양형 기준 중에 아동 학대 치사가 나오는 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살인죄는 방금 나왔다시피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그럼 사형 빼고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양형 기준이 아동 학대 치사로 가면 4년에서 7년, 그다음에 살인죄로 가면 10년에서 16년, 그다음에 가중하면 살인죄는 무기가 가능하지만 아동학대치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중하면 10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부분이 만들어오는 대부분의 양형기준상 아동학대치사로 가는 거와 살인죄로 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제일 처음에 아동학대치사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건 분명히 살인죄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같은 무기징역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형의 의미보다는 양형기준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저 범죄는 반드시 살인죄로 갈 수밖에 없었다. 가야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심이잖아요. 이제 2심으로 지금 항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검찰에서도 이거보다 더 가중한 지금 형량을 구형할 수 있는 지금 뭔가 혐의점들은 이미 나온 것이고 저희가 본 상태 지켜본 바로는 최고형을 지금 어느 정도 구형을 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검찰 측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더 밝혀진 혐의라든지 아니면 고의성을 더 밝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건가요? 검찰 측의 입장이라면. 개인적인 생각엔 종래에 검찰 구형에 보면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 나오면 충분히 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5년이 나왔으면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형이 나왔다고 해서 검찰이 항소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고 아동학대 사건 중에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고 그 정인이는 지금 그 누구도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 누구도 정인이의 그 목소리를 대변할 곳이 없습니다. 오로지 검찰만 이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인이 그러니까 그 양모와 양부 측에서 항소를 한다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부대 항소를 해서 이쪽에서 검찰에서도 양형부당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정인이 측 양모 측에서도 양형부당이라 그러면 같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소심에서도 이게 공소유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항소심에서 자칫 미필적 고의가 인정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검찰에서는 항소심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사건이 살인죄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영상이라든지 자백 같은 이런 직접 증거라고 하죠.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대를 인정해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가 됐을까요? 이 양부모의 카카오톡 어떤 대화 내용도 어떤 증거로 인정이 됐다고 하는데 뭐 사실 그대로 옮기기 많이 불편합니다. 저도 너무 불편한데 카톡 내용이 뭐 굳이 옮기지 않겠습니다. 자막으로 좀 내보내주시면 어떨까 싶긴 한데 이런 내용들도 좀 재판부에서 판단이 됐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사실 이게 CCTV가 집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동학대 사건에 저희들이 진짜 별것이 많은 사건들을 보면 집안에 CCTV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 사건은 어디가 아동학대 사건의 증거가 되는가 하면 아이의 신체가 아동학대 사건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인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양모와 양부는 뭐 넘어졌다, 그 다음에 뭐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딪힌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허벅지 안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체 안쪽 부분은 넘어져서 나오는 상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신체가 정인이의 신체가 그 양부와 양모가 한 아동학대의 정확한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번 사건의
그 공문적인 공문을 산 것들은 또 편지가 좀 공개됐잖아요. 네네. 그 양인의 양모가 보냈던 그 편지들이 공개되면서 이런 것들이 형량에 좀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이게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 첫 번째 먼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법하게 취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방송에서 예. 적법하게 취득된 내용이면 제가 여기서 정말로 화를 낼 수가 있는데 예. 이게 불법하게 취득된 그 문서기 때문에 그 문서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방송이 공범이 될까 봐 네. 그 네. 부분이 조금 제가 두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럼 말씀드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관련해서 엄벌 탄원서가 쏟아졌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은 제가 봐도 얼토당토하지 않는 일들이죠. 그게 지금 뭐 마지막 순간까지 뭐 허느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법정에서 여러 가지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전에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 검사가 분명히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왔을 때 그 허느꼈고, 그 양부의 입장에서는 2심 판결까지만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친딸을 위해서 구속해 주지 말아 달라, 법정 구속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정인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고 자기 아이도 중요하죠. 자기 아이에 대해서만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인이 소식은 계속해서 저희가 뭐 2심 네. 때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주제를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관심들이 몰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손정민 씨. 지금 일단 사망 원인에 대해서 국가수가 밝혔습니다. 익사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 일단 국가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과학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부검 이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분명히 이제 국가수의 부검 결과 익사가 나왔다는 것은 한 가지는 명확한 거죠. 지금 우리가 손정민 군이 한강공원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 한강 안에서 사망했다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공원에서 사망하고 한강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어쨌든 거죠. 살아있는 채로 한강에 그렇죠. 그건 들어갔고 100% 숨져서 피의 사실이 나왔다. 되는 거고 예, 예. 바로 범죄로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한강 안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세 가지 가설이 가능한 거죠. 사실은 뭐 이제 내인사라 그러죠. 실족을 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익사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힘으로 인해서 그 힘이 고의가 됐건 그 힘이 과실이 됐건 그 한강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경찰대 입장에서는 부검 보고서 받고 굉장히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한강공원 안에서 나왔으면 바로 피의 사실로 전환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은 세 가지 가설이 다 나왔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3시 38분부터 그 A 씨가 발견된 4시 20분, 뭐 한 28분, 20분 요게 약간씩 그 언론마다 다르던데요. 네. 그 사이에 42분에서 48분 사이에 과연 언제 A 씨와 손 씨가 헤어졌는지, 혹시 그 사이에 우리가 정말 찾고 싶어하는 정민 씨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어떤 동영상이 확보만 된다면 이 사건은 사고가 될지 사건이 될지 밝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까지 나온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제 익사라는 어떤 국가수 사인이 나온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그 시간대 일어난 것들을 어떤 재구성한 동선까지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 어떤 좀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점들이 좀 얹어져야 좀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지금 저는 뭐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 언론들이 이렇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좀 넓게 크게 봐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여기 더 얹어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 지금 우리 경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A 씨가 집에 아침에 이제 새벽 4시 33분에 그 토끼굴을 지나서 집으로 가거든요. 그럼 집에서 돌아오는 데는 그 A 씨 집에 있는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블랙박스라는 게 존재를 하면 그때 과연 이 가족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는 것은 굉장히 신뢰성이 담보되는, 우리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진술이 되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왜 한강공원에 왜 오게 되었고 오는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이게 첫 번째 얹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두 번째 조금 얹어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 우리 정민 군이 걸어서 이렇게 한강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한강 안에서 익사를 했으니까 물이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실수가 됐건 무엇이 됐건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느냐를 살펴야 되는데, 제가 뭐 한 3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 장소에 갔다 왔는데
그 장소가 그러니까 한강공원이 있고 예. 한강공원에서 한 10m 정도를 가면 저도 한번 실험해봤는데요. 그 A씨까지 누워있는 장소까지 그냥 제가 술을 먹었다는 생각에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그 장소까지 가는데 저는 이렇게 뭐 키가 좀 작아서 그런지 27발자국 27발자국 예, 정도 되고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가는데 한 2초, 3초, 3, 4초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까지 가는 그 사이에 지금 나오겠지만 그 다음 밑에 보면 전부 다 돌무덤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딱 눈에 봤을 때 혹시나 제가 실족사를 한다면 그 바위 틈에 제 다리가 끼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 돌무덤이 보이잖아요. 때문에. 그러면 돌무덤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넘어지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람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정민군의 부검을 했을 때 아버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국가수에서도 외인사의 어떤 다른 어떤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데 보통 사람이 넘어질 때 적어도 여기 무릎에는 멍이 있을 수 있는 그게 기본적인 어떤 상식선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모습, 그런 어떤 그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직 부검 보고서를 정확히 못 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는 A 씨와 손 씨가 얼마만큼 친소 관계가 있는지도 좀 살펴야 되고 전체적인 그 학교 생활을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프로파일러도 저는 동원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얹어져야 이 사건의 전체적인 모습이 조금 더 그려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드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정민 씨 아버지도 그 현장을 가서 봤겠죠. 그리고 그렇게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이런 의문도 좀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진 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자기의 의식을 통해서 물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물가의 갯벌까지 감안해서 휘청휘청 바위를 건너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입증하신 분들도 있고 뭐 수치는 와닿지 않지만 그 사진을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은 만취한 상태로 강가에 어떻게 들어갔겠느냐와 함께 이제 계속해서 한강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경찰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고 또 이런 말씀하면 더 열심히 이제 하시겠지만 그건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42분의 퍼즐을 맞추는 게 지금 쉽지는 않지만 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130세대의 어떤 그 블랙박스를 154개까지 내리고 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그 블랙박스 안에서 어떤 피사체가 있는지 계속 찾아서 다른 어떤 자동차나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걸 여러 가지로 모아서 정말로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알고 싶어 하니까 여기는 진상의 문제이잖아요. 진상의 문제를 조금 경찰은 지난하고 어렵지만 꼭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프로파일러도 지금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블랙박스 그 친구의 부모의 블랙박스도 지금 경찰이 조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참고인 신분이잖아요. 이게 사실 입건돼서 피의자라면 경찰이 뭐 압수수색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지만 참고인 조사를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그 친구 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임의적인 어떤 참고인으로서 진술이라든가 분명히 지금 노트북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아버님에 대한 휴대폰, 어머니에 대한 휴대폰, 그다음에 그 자동차는 CC 블랙박스는 당연히 임의 제출물로 받아들이는 거고 사실 만약에 지금까지가 다 이제 그 손 씨 아버님의 시각이었다면 아니 그 A 씨의 시각으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4시 20분에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한편으로 정말로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어떤 범죄의 상황이었으면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야기했을 때 지금 손 씨 아버님한테 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솔된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손 씨 아버님의 말씀은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이야기고 다 틀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 씨 아버님은 의심을 가지시는 거고 또 A 씨 입장에서는 그게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30초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정말 어떤 사건보다 다각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좀 언론을 포함해서 지양해야 될 이 사건을 좀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좀 기다리자. 좀 기다리자. 그러니까 제발 그 경찰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내 생각을 입혀서 사건의 서사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분명히 경찰이 밝힐 겁니다. 밝혀야 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는 기다리자. 평화적으로 좀 기다리자. 그리고 너무 한쪽에 치우친 생각은 하지 말자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찰의 발표는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곧 이제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죠. 예.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한시회의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야 되겠다. 국정을 총괄할 국무총리를 장시간 공백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미국을 가시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두 분 다 분석으로 있는 것은 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이번 장관 후보자 청문과 관련돼서 그리고 그 전에 청와대가 빨리 조치를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동안 국정폭력이 생긴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앞으로 생길 모든 문제는 정세균 총리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죠.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왜 당했느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결론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 사건자의 대통령의 결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틀 만에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직무유기다. 보고서를 채택해가지고 그것을 고려위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올리는 거 안 올리고 일방적으로 또 사례를 선포하고 나가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국난 와중에 하루가 중요한 이런 시기에 아무 일도 못하도록 그 발목을 확 잡아버리는 겁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건 국민의힘 당이 저는 이게 국민을 위한 당인지 코로나를 위한 당인지 모르겠습니다. 과도한 말씀이신데 저는 지금이라도 혐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속보를 받았습니다. 그냥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사퇴 제목만 나왔는데 이 국회에서는 관행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절차를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모든 말씀하신 데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거 안 돼 하면 다 무산되는 겁니까? 국회 다 그만둬야 됩니까? 국회 관행을 이야기했는데 국회 관행은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교차로 맡는 게 국회의 확고한 관행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하고 청문회 이거하고 관계가 김병조 의원 들어보세요 좀. 아니 그 말끝마다 이렇게 끼어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 사성장군 출신님이 좀 낄 때 끼시고 좀 빠질 때 빠지시고 하세요 좀. 아니 야당 의원이 얘기할 때. 아니 김병조 의원은 습관적으로 끼어들어요. 습관적으로 끼어들어요. 조금 합리적으로 얘기하세요. 뭐가 합리적이에요? 지금 이게 국회가 돌아가는 게 합리적이에요? 삼선답게 그 예? 서영교 의원, 예? 그 팔짱 끼고 그런 태도가 뭐예요 그게? 여당 의원님들이 아니 지금 이게 왜 거기서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게 예의 없이. 아니 이게 왜 예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날씨가 싸늘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데 날씨가 싸늘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데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이 오늘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판문점을 찾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는데요. 정보기관의 수장이 이례적으로 사실상 공개 활동을 이어간 건 한미 공조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에는 도발 자체를 압박하는 메시지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이 방한 마지막 날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전날 만찬을 함께한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배석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현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습니다. 지난 12일 취임 뒤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헤인스 국장은 2박 3일 일정을 촘촘하게 채웠습니다.
첫 공식 일정은 비무장지대 방문. 판문점과 2018년 남북 정상이 걸었던 도보다리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합동참모본부를 들러 정보 분야 인사들과 면담했습니다. Ms. Haynes, do you have any plans to communicate with Pyongyang during your visit? 일본 도쿄에서 만났던 박지원 국정원장과는 이틀 만에 다시 만나 오찬을 나누며 대북 정보 교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박 2일 동안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에 집중했던 일본에서와 달리 현장 방문 일정을 추가해 우리 정부 안보, 정보 관련 인사를 두루 만난 겁니다. 정보기관 수장은 비밀리에 움직이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사실상 동선을 노출하며 광폭 행보를 보인 것은 한미 간의 빈틈없는 대북 공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북한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있고 앞으로도 이 북한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좀 더 활성화하고 긴밀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코앞까지 찾아온 미국 정보기관 수장에 대해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당분간 로우키를 유지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중국, 대북 공조를 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합 군사 훈련 등 안보 협력 가능성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등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 국장. 2박 3일의 방한 일정에는 합동참모본부 방문도 포함됐습니다.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한 직후 합참에 들른 건데 우리 군 당국과 대북정보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에서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조기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국방부는 3자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추진은 바이든 정부의 중국 견제의 일환이자 대북 공조 차원에서 조율됐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달 초 3자 회담을 개최했고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의 주도로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담을 여는 등 관계 복원은 이미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까지 마치면은 전체적인 동맹 강화의 틀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는 거라고 봅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경우 지난 2019년 11월 태국 방콕 만남 이후 처음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로 껄끄럽게 헤어졌던 한일 군 당국 간 관계도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 공군은 다음 달 10일부터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레드플래그 훈련에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유대가 참가해 연합작전을 연습한다고 불을 지폈습니다. 실제 훈련이 펼쳐질 경우 군 당국 간 삼각공조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한미일 외교안보 당국 간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역자로 몰려 20년이 넘게 옥고를 치른 할머니가 사후에 아들이 청구한 재심을 통해서 70여 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1950년 북한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인민군에게 이웃을 밀고 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여 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출소한 김 할머니는 1993년 방송에 출연해서 인민군이 아닌 국군을 숨겨줬다고 주장했고 김 할머니가 숨겨줬던 국군은 방송에 출연한 할머니를 보고 당시 상황을 증언하면서 재판이 진행됐고 71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은 오늘 경기도 평택의 이씨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 등 4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온전한 개정만이 고인에 대한 진정한 추모라며 고 시행을 앞둔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노동 환경을 비판하고 원청업체인 동방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관계기관에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역사 왜곡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3.1운동 관련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 고무하는 행위, 우길기 등 이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빈번해 국민 공분이 커지고 있어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 존엄 유지를 위해서 해당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2달 이상 앞서가며 한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또다시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처럼 더웠는데 내일은 더위를 식혀줄 봄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이 24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7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밤에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최고 60mm, 다른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아침 사이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계속해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곧이어 시사토크 알고리즘이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